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혼자 보고 계신다면 꼭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식이 지금 바로 당신의 돈을 빼내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2세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름은 김순남. 서울 강남에 집도 있고 통장에는 2억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통장이 텅 비었어요. 누가 했는지 알아요? 자기 아들입니다. 아니, 정말이요? 그뿐만 아니에요. 딸도 연루되어 있었고 며느리까지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이 할머니를 속였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가족 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조직적인 범죄였던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가족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셨나요? 네. 무서운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된 사건입니다. 정말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 강남에서요. 강남이면 재산가들이 많이 사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72세의 할머니 김순남이라고 하죠. 72세요? 네. 서울 강남에 좋은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재산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 좋은 환경에 사시던 분이네요. 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상해집니다. 뭐예요? 그 할머니는 매주 금요일마다 어딘가로 나갔어요. 어디를요? 가족들에게는 병원 간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는 돌아오더라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통장에서는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갔어요. 수백만 원이요? 네. 가족들도 모르는 누군가에게요. 그게 뭐예요? 그건 사기 아닌가요? 정확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요? 할머니는 7일 동안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완전히 종적을 감춘 거예요. 그럼 납치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복잡했어요. 복잡하다니요?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조직적인 범죄가 드러났어요. 조직이요? 네. 가족이 연루된 조직이었어요. 가족이요? 네. 가족의 배신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세요? 다른 할머니들도 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뜻이네요. 정확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요. 당신도 혹은 당신의 가족도 언제든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7일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봐두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32층의 한 펜트하우스 같은 아파트.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72세의 할머니 김순남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오전 8시
할머니는 일어납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마치 어딘가 중요한 곳에 가는 것처럼요. 냉장고에는 어제 며느리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득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나갑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 나가볼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할머니를 봅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응, 좋은 아침. 이것은 일상입니다. 매주 금요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일상. 그런데 이날 할머니가 이 아파트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가는 곳은 강남역 인근의 작은 의원이었습니다. 간판에는 건강의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의원에 도착합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의사는 할머니를 진료합니다. 건강검진입니다. 혈압을 재고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오후 1시경 할머니는 의원을 나갑니다. 그리고 강남역 지하상가로 향합니다. 여기서 할머니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경찰도 한참 후에야 알게 됩니다. 저녁 5시 아파트는 조용합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엄마가 안 들어왔어? 오전에 나가셨다고 했는데. 아들 김준호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첫 번째 의심이 시작됩니다. 밤 9시 아들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자동응답만 나올 뿐입니다. 아들의 얼굴에 불안이 스칩니다. 밤 11시 아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합니다. 어머니가 어제 아침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72세 여성이고 혹시 어디 자주 가는 곳이 있으신가요? 병원을 간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 병원인지는 모릅니다. 경찰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서들이 모입니다. 3월 16일 토요일 새벽 경찰은 강남구 내의 모든 의료기관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도 종합병원에서 기록을 발견합니다. 할머니는 어제 오전 10시에 이 병원에 도착했고 오후 1시경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경찰은 CCTV를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병원 밖에 CCTV. 회색 정장을 입은 노년 여성이 보입니다. 병원을 나온 후 강남역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나눕니다. 돈처럼 보이는 것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들 김준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통장 비밀번호가 뭔지가 궁금한데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사라졌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경찰이 할머니의 통장을 확인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할머니의 통장에서는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매주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까지. 총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원이요? 네. 3개월 만에 할머니의 모든 재산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처음 24시간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할머니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경찰 수사실 3월 16일 오전, 3월 16일 토요일 오전, 경찰청 수사실, 할머니 실종 24시간 만에 경찰은 이미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할머니의 통장에서 매주 빠져나가는 돈들, 그 패턴을 보면
정말 정확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항상 같은 시간에, 거의 같은 금액이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정확히 계획된 범죄라는 뜻입니다. 이 돈들이 어디로 송금되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계좌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돈은 다양한 계좌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좌들의 주인은 아들 김준호, 딸 김미영, 며느리 박선미, 할머니의 모든 자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김준호, 45세, 재벌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연봉만 5천만 원 이상. 그럼 돈이 충분한데 왜 어머니 돈을 빼내갔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돈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채무, 도박빚, 그리고 주식 손실, 총 3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딸 김미영, 48세, 자영업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돈을 딸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돈을 꿔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받았어요. 계약서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 박선미, 43세, 공식적으로는 할머니의 생활을 돕는 사람입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경찰이 발견한 사실은 며느리는 할머니의 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돈으로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할머니의 의료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정말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처방전에는 할머니의 지문이 있는데 그 처방전들은 실제 약국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위조된 처방전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은 할머니가 자주 방문하던 건강의원을 다시 조사합니다. 의원의 내부는 일반적인 의원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하실을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구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있는 것은 이름이 없는 의료 기록들,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처방전들, 그리고 경찰이 의료 기록을 분석해 보니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노년층 여성들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순애, 박미숙, 이미연, 김옥자, 박영희, 총 12명의 여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12명이요? 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이순애, 76세, 의료사고로 사망, 2년 전, 박미숙, 81세, 요양원 입원, 현재 의식불명, 이미연, 73세, 행방불명, 3개월째, 죽음, 의식불명, 그리고 실종, 3가지 비극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심에는 의원장, 60대 남성 윤석호라는 인물, 그의 주변에는 간호사, 그리고 여러 명의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들도 이 조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조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수법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1단계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 접근합니다. 2단계 정성스러운 의료 서비스로 신뢰를 구축합니다. 3단계 노인들이 그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4단계 그 신뢰를 이용해 돈을 착취합니다. 5단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의료 기록을 작성합니다. 정말 영악한 범죄였습니다. 할머니가 의원에서 만났던 다른 노인들은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요. 이분들이 나를 돌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가족들을 조사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딸은 자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잘 모셨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할머니를 잘 돌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모두 그들의 거짓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3월 16일부터 시작된 수사. 하지만 할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럼 할머니는 정말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경찰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할머니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조직의 존재, 그리고 의외의 범인, 제3막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3월 17일 일요일, 경찰은 강등을 올립니다. 이제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 수사로 격상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체계적인 착취다. 경찰은 즉각 강남역 인근의 건강의원을 압수수색합니다. 의원장 윤석호, 의료인이 아닙니다. 사기 전과 오범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원을 운영했다고요? 사기, 횡령, 대출 사기, 신용카드 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15년 노인 착취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의 판결은 놀라웠습니다.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그뿐입니다. 실형이 없었습니다. 그 후 윤석호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여러 의원을 개설합니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자 서울 전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발견됩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모두 고급주택가 인근. 왜 고급주택가 인근일까요? 왜요? 재산이 있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윤석호 의원을 알게 되었을까요? 조사 결과 할머니는 처음에 동네 병원에서 윤석호를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의사였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고 할머니를 마치 자신의 할머니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로 건강검진만 해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관계가 변합니다. 할머니, 혹시 이런 증상 없으세요? 이건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없는 병을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두려워집니다.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의사는 정기적으로 할머니에게 주사를 놓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분석해 본 결과 그 주사에는 정상적인 약물이 아닌 향정신성 약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의식을 흐리게 하는 마약 같은 것입니다. 약물이 투여되면서 할머니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마치 중독이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할머니의 의식은 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할머니는 무엇이든 서명하게 됩니다. 의사는 준비된 서류들을 할머니 앞에 놓습니다. 의료비 고지서, 치료동의서, 그리고 정기적인 송금 승인서입니다.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할머니는 모든 것에 서명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 모든 일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흐렸는데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은 다릅니다. 엄마가 돈을 계속 빼내라고 했어요. 그래야 엄마가 계속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대요. 딸은 의사에게 협박을 받았던 겁니다. 거기가 아니라면 더 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협박이요. 며느리의 휴대폰 기록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의사와 통화했습니다. 하루에 5번, 10번씩. 엄마한테 또 돈 빼내라고 했어요. 좋아.
그리고 말하지 마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며느리는 의사와 공모자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를 함께 속이는 공모자 말이에요. 그렇다면 할머니는 왜 사라졌을까요? 3월 15일 그날 뭔가 계획이 꼬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경찰이 발견한 통화에서 의사는 며느리와 딸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는 며느리의 휴대폰 GPS를 추적하자 3월 15일 오후 강남역에서 수서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위례 지역의 한 요양원. 그 요양원에서 경찰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위례 요양원. 공식 기록에는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겉으로는 요양원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사설 의료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2명의 노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대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약물에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들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평균 1,000만 원씩. 경찰이 침실들을 수색하면서 가장 안쪽의 침실에서 발견합니다. 할머니 김순남, 72세,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3월 15일 이후 할머니는 이 상태로 8일을 보냅니다. 요양원의 기록에는 할머니가 없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환자 7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번호로 관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에는 없는 병명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11명은? 이순애, 76세, 사망, 의료사고로 기록됨. 박미숙, 81세, 의식불명, 아들이 병원비를 포기함. 이미연, 73세, 행방불명, 가족도 포기한 지 3개월. 이들은 모두 외로운 할머니들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관심이 없는 3월 23일 새벽 4시 경찰 특수팀이 요양원으로 진입합니다. 12명의 할머니들이 모두 구출됩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긴급 치료를 받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후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벌어진 일을 깨닫게 됩니다. 8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할머니의 가족들은? 그것은 다음 막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의사를 체포합니다. 의원장 윤석호 체포. 그리고 할머니의 자식들도 조사를 받습니다. 아들 김준호, 딸 김미영, 며느리 박선미 조사 중.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3월 24일 의원장 윤석호가 체포됩니다. 윤석호는 처음에는 범죄를 부인합니다. 저는 정당한 의료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의료 활동이라면 왜 약물을 위조했습니까? 하지만 증거 앞에서 윤석호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윤석호의 과거는 깊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제명된 의사. 1998년 의료 사기로 환자의 수술비를 횡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사기 전과들이 계속됩니다. 2005년, 2010년, 2015년, 그리고 2015년 노인 착취 혐의로 기소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만 선고합니다. 그렇게 가벼운 처벌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윤석호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은 광범위한 조직망입니다. 간호사, 요양사, 법무사, 그리고 은행원들까지 총 23명이 이 조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박진희, 35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전문가입니다. 그녀의 역할은 노인들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당한 의료행위라고 위장하면서 말이에요. 요양사 이영수, 41세,
그는 불법 요양원을 운영했습니다. 노인들을 감금하고 약물을 관리하고 돈을 빼내갔습니다. 법무사 최준호, 50세.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재산권 이전입니다. 할머니들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인수하는 법적 절차를 담당했습니다. 변호사 조미연, 42세. 그녀는 의심받을 만한 송금들을 은폐하는 법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은행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신남은행 강남역점 은행원 이정진, 39세. 그는 할머니들의 계좌에서 대량의 출금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은행원이요? 그럼 거기도 감시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은행원이 승인을 해주면 시스템적으로 의심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 조직의 수익 구조는 매우 정교했습니다. 1단계 노인의 통장에서 돈이 출금된다. 2단계 법무사에게 50만 원의 수수료가 지급된다. 3단계 은행원에게 10만 원의 뇌물이 지급된다. 4단계 요양사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5단계 의료비 명목으로 윤석호에게 30%가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할머니의 가족들에게 분배됩니다. 아들 김준호에 대한 조사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 고급 와인, 스포츠카 렌탈, 할머니의 돈이 출금되는 날짜와 아들의 카드 사용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국 아들도 범죄자였던 겁니다. 딸의 경우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엄마한테 돈을 못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렇다. 엄마는 약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딸은 적극적으로 협박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협박하면서까지 말이에요. 며느리는 더욱 복잡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효녀처럼 할머니를 돌봅니다. 오후에는 의사에게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저녁에는 할머니의 휴대폰으로 돈을 이체합니다. 밤에는 그 돈의 50%를 받아갑니다. 완벽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11명의 할머니들은? 이순애 할머니, 76세. 아들이 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박미숙 할머니, 81세. 딸이 있지만 방문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미연 할머니, 73세. 자녀가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이런 할머니들이 타겟이었던 겁니다. 외로운 분들이었군요. 네. 보호받을 사람이 없는 분들이었던 겁니다. 경찰이 요양원에서 발견한 기록들은 공식 의료 기록과 비공식 기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에는 모든 할머니들의 재산 현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번호, 비밀번호, 송금액. 마치 캐털 리스트처럼 말이에요. 사람을 물건처럼 다뤘다는 말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경찰이 정리한 범죄 규모는 총 피해액 15억 2,300만 원, 15억 원이 넘는 돈이 착취당했습니다. 피해자 수 12명.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견됩니다. 최소 45명 이상의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혐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모두 의식 불명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할머니들이 합의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없으니까요. 둘째, 할머니들이 증언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할머니들의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새로운 증거는 요양원의 CCTV입니다. 의료진이 노인들을 학대하는 장면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타, 협박, 그리고 약물 과다 투여. 의료진의 휴대폰에서는 범죄를 드러내는 메시지들이 수백 개 발견됩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쓸모가 없다. 요약시켜버려. 나머지 돈을 빼내자. 증거를 없애야 한다. 이것들이 모두 기소의 근거가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도 재조사를 받습니다. 아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은 적극적 협박 혐의로 기소됩니다. 며느리는 가장 많은 혐의를 받습니다. 절도, 사기, 협박. 총 5건의 혐의로요.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입니다. 노인 착취 조직 적발, 가족의 배신, 은행원까지 연루. 모두가 자문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여러 요양원과 의료시설에서 비슷한 범죄가 진행 중일 가능성, 할머니들이 착취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되는 범죄. 2024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이날 법정에는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72세의 김순남 할머니.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법정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판사 이순명, 52세. 강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피고인 윤석호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소 내용을 읽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12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횡령, 협박, 약물 투여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윤석호는 어떻게 항변했을까요? 저는 정당한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비 수령에 불과합니다. 횡령이 아닙니다. 윤석호와 그의 변호사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법정의 약물 분석 결과를 제출합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약물에는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약물입니다. 즉, 의료행위가 아니라 약물 투여 범죄입니다. 다음은 의료 기록입니다. 공식 기록과 비공식 기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환자 상태는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 기록 위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CCTV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의료진이 노인들을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약물을 마신 할머니가 배설물을 실금하는 장면입니다.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학대입니다. 할머니는 이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피해를 목격하는 것. 그것은 한 번의 고통이 아닙니다. 2번의 피해입니다. 의뢰인은 모든 환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계속 주장합니다. 약물은 의료상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냉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할머니께서는 자발적으로 이곳에 가셨습니까? 아니요. 며느리가 할머니는 간신히 말합니다. 며느리가 자꾸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당신은 약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무서웠어요. 할머니의 증언은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피고인의 지시로 약물을 투여했습니까? 피고인은 변론권을 행사합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변론권이 행사되자 법정에서는 한숨이 나옵니다. 법은 피고인에게 침묵할 권리를 줍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노인들을 약물에 중독시켰습니다. 검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계획된 착취입니다. 우리는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25년. 매우 높은 형량입니다. 피고인은 의료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계속 주장합니다. 벌금형을 권고합니다. 법정은 한숨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겠습니다. 판사는 신중하게 말합니다. 판결은 2개월 후 선고합니다. 첫 공판은 이렇게 종료됩니다. 할머니는 법정을 나갑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그리고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합니다.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박진희, 징역 15년을 구형받습니다. 요양사 이영수, 징역 12년을 구형받습니다. 법무사 최준호, 징역 8년을 구형받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가족들은? 아들 김준호는 공동정범입니다. 아들에 대한 기소는 공동정범입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딸 김미영은? 딸은 협박죄와 기망죄입니다. 징역 8년을 구형합니다. 며느리 박선미는 가장 많은 혐의가 있습니다. 절도죄, 사기죄, 협박죄, 횡령죄 총 5개 혐의.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가족의 배신, 그것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은행원 이정진은? 은행원 이정진, 뇌물수수죄와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금융기관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개월 후 2024년 8월 20일 판결의 날입니다. 법정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윤석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다. 22년입니다. 구형보다 낫지만 매우 무거운 형량입니다. 간호사 박진희에게 징역 13년, 요양사 이영수에게 징역 11년, 피고인 박선미에게 징역 11년, 피고인 김미영에게 징역 7년, 피고인 김준호에게 징역 9년. 가족의 배신에 대한 판결도 내려집니다. 할머니는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할머니의 표정은 슬픕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눈물입니다.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 착취 조직의 중형 선고, 은행원도 처벌받다, 가족의 배신의 정의. 처음으로 이 같은 조직적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국의 다른 요양원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경찰은 전국 20개 시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5명 이상의 추가 피해자들이 발견됩니다. 이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부는 응급 대책을 마련합니다. 요양원의 정기적 감시 강화, 의료기관과 금융기관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그리고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하지만 충분한가요?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할머니는 회복 중입니다. 약물의 영향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당신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전한가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할머니가 비슷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심입니다. 주의 깊은 관찰입니다. 부모님의 통장 내역을 알고 있나요? 요양원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계신가요? 낯선 약물을 투여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 김순남은 지금 법적 보상을 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12명의 할머니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1개월, 2024년 9월,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문제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윤석호의 변호사는 항소장을 작성합니다. 항소 이유는 다양합니다. 판사의 오판, 증거의 오해, 법적 오류. 변호사는 마치 판사가 잘못된 것처럼 주장합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요? 네. 법정의 싸움은 증거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1개월 후 항소심이 열립니다. 항소심 판사는 다릅니다. 항소심 판사 박준영, 58세. 보수적인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 해석으로 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첫째, 약물이 정말 의료용이 아닌지, 둘째, 할머니들이 정말 의식불명 상태였는지, 셋째, 피고인이 정말 이를 의도했는지. 법은 의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향정신성 물질이라는 것도 해석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주장합니다. 의료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의료 행위입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물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반박합니다. 간호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피고인의 명령이었습니다. 법정의 싸움은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윤석호의 변호사가 의료협회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의료협회의 의사들이 윤석호의 약물 투여를 일부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리한 증거입니다. 의료협회도 그런 추천서를 주나요? 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항소심은 독립적인 의료 감정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12명 중 4명은 의식불명이 확실하지만 8명은 약물의 영향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적 해석입니다. 원심 판사는 의심의 이익을 피해자에게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의심은 피고인에게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증거도 판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계속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판결은 1개월 후 선고합니다. 이번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할머니들은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약물의 부작용은 남아 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법정은 할머니들의 회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할머니를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청구 금액은 총 48억 원입니다. 48억이요? 재산 손실 15억 2,300만 원, 정신적 손해 20억 원, 치료비와 간병비 12억 원.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사에서는 정도의 우월성으로 판단합니다. 즉, 50% 이상 가능성이 있으면 유죄입니다. 형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이어야 하지만 민사는 훨씬 낮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윤석호는 법정에서 빈곤자라고 주장합니다. 자산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외 계좌를 발견합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에. 윤석호는 범죄 수익을 해외로 반출했습니다. 필리핀 3억 원, 싱가포르 5억 원, 홍콩 2억 원, 총 10억 원 이상이 해외로 반출되었습니다. 윤석호에 대해 자금 세탁죄로 추가 기소합니다. 자금 세탁죄, 또 다른 중죄입니다. 이제 윤석호는 더 이상 의료 관련 범죄만이 아닙니다. 국제 금융 범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 김준호가 갑자기 출국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출국을 금지합니다. 아마 자산을 옮기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딸은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며느리도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들이 주동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언론은 계속 이 사건을 추적합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에 대해 논쟁합니다. 법적으로는 미흡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명백하다. 법이 전부입니다. 도덕은 개인의 판단입니다. 사회는 갈등합니다. 3개월 후 항소심 판결이 나옵니다. 본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부분 수정한다. 부분 수정입니다. 증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피고인 윤석호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22년에서 18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4년이 줄어들었습니다. 감형의 이유는 약물의 의료용 가능성을 인정한다. 의도의 명확성이 완전하지 않다고 본다. 법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피해는 명백하지 않나요? 네. 그것이 법과 현실의 간격입니다. 할머니는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할머니는 표정이 없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을 소진한 것처럼요. 법정이 그녀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즉시 상고를 결정합니다. 이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대법원 마지막 최종심입니다. 이제 할머니들은 대법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회는 이 판결에 대해 분노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검찰의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옵니다. 서명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판결을 바꿀까요? 이 사건은 시스템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도 움직입니다. 노인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처벌법 강화, 요양원 의무 감시 시스템, 의료기관 정보 공개 의무화. 하지만 이런 법들도 이미 일어난 범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적발됩니다. 피해자 8명, 대구에서도 피해자 5명,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건의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 범죄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저는 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의 소원은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정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슬픈 것 같네요. 네. 현실은 영화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아직 모릅니다. 할머니들의 회복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관심입니다. 언제나 관심이 답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안전한가요? 당신은 노인을 보호하는 법을 알고 있나요? 현재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 김순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할머니, 당신의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법은 불완벽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할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7일.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희망입니다. 2024년 11월 경찰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윤석호 사건이 드러나면서 전국의 유사 사건들이 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경찰이 발견한 것은 한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발견한 첫 번째 단서는 통장입니다. 서울의 요양원에서 나온 돈이 부산의 의료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인천의 요양원으로 마치 거대한 물의 흐름처럼 돈이 순환합니다. 경찰이 추적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박영준, 64세, 현재 주소 불명. 이 사람이 모든 조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박영준의 이력을 추적해 보니 1990년대 후반 보험 사기 조직의 두목,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기, 2010년대 대출 사기, 그리고 2018년부터 노인 착취 조직, 30년 가까이 범죄를 계속해온 사람입니다. 경찰이 밝혀낸 조직의 구조는 정점에는 박영준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역별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국 6대 광역시에 각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아래에는 의료기관, 요양원, 은행, 법무사, 변호사, 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조직의 규모는 활동기간 6년, 피해자 120명, 총 착취액 340억 원, 조직원 340명.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국제 수준의 조직 범죄입니다. 340억 원이요? 박영준의 수법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1단계 지역별 담당자들이 외로운 노인들을 찾습니다. 2단계 의료기관을 통해 신뢰를 구축합니다. 3단계 약물 투여로 의존성을 만듭니다. 4단계 법무사를 통해 재산권을 이전합니다. 5단계 은행원의 협력으로 자금을 이체합니다. 6단계 돈을 조직 상층으로 올립니다. 마치 매뉴얼처럼 정해진 절차입니다. 조직 내의 각자의 역할도 명확합니다. 1. 위원들. 그들은 노인 모집 담당입니다. 2. 의료진. 약물 투여 담당. 3. 금융 담당. 돈 관리와 이체. 4. 법무 담당. 서류 작업과 법적 보호. 5. 정보 담당. CCTV 제거 및 기록 위조. 마치 대기업의 부서처럼 조직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박영준을 찾기 위해 수개월을 수사합니다. 박영준은 정착지가 없습니다. 계속 이동합니다. 서울에서 며칠, 부산에서 며칠. 마치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발견한 것은 박영준은 여러 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준, 박금준, 박준영, 박준호. 이름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DNA는 모두 같습니다. 정체성을 도용한 조직 두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박영준은 체포되기 3일 전부터 활동을 멈춥니다. 마치 경찰의 수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경찰은 의심합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렸을까? 경찰은 조직 내부에 내통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박영준과 자주 통화하던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름 손미정, 43세, 박영준의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 손미정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모든 답변에서 거짓 반응이 나옵니다. 재조사를 받던 중 손미정은 마침내 말합니다. 저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손미정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박영준으로부터요. 협박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제 딸이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딸을 해친다고 위협했습니다. 박영준은 손미정의 딸을 인질 삼아 조직 내 정보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조직 범죄의 수위가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경찰이 박영준의 자산을 추적해 보니 부동산 강남 일대 빌딩 3동, 평가액 100억 원, 자동차 고급 승용차 8대, 현금 은행 계좌 15곳에 총 60억 원, 해외 자산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먼 제도, 총 추정 자산 규모는 250억 원입니다. 흥미롭게도 박영준의 조직은 표면상 자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관의 기부, 의료재단 설립, 선한 사업가로 언론에 보도됩니다. 조직 범죄자가 자선가로 위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특수작전을 준비합니다. 몽블랑 작전. 박영준을 체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경찰청의 특수팀들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동시에 6개 광역시의 거점이 수색됩니다. 이것은 전국 동시다발 작전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새벽 5시 경찰은 강남역 인근의 한 아파트로 진입합니다. 26층의 펜트하우스입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박영준을 발견합니다. 박영준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법조인이니까. 마지막까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전국에서 서울 요양원 원장 3명 체포, 부산 의료진 8명 체포, 대구 은행원 5명 체포, 인천 법무사와 변호사 12명 체포, 총 340명 중 현재까지 18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5명은 지명수배 중입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340억 노인 착취 조직 적발, 전국 동시 작전 성공, 박영준 체포, 국내 최대 규모 조직 범죄. 이 사건은 한국 범죄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이 뉴스를 본 전국의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시작합니다. 처음 120명에서 2일 후 156명, 5일 후 203명, 10일 후 287명,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2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윤석호에 대한 항소심 판결. 피고인 윤석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다. 다시 22년으로 돌아갑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사의 판단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한편 할머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약물의 신체적 영향도 크지만 심리적 트라우마가 더 심합니다. 신뢰의 배신이 가장 큰 상처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8억 원을 배상하라. 할머니가 청구한 48억 원 중 8억 원만 인정됩니다. 재산 손실 15억 원은 충분히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 이후 긴급 대책을 수립합니다. 노인보호 종합대책 2.0 1. 요양원 CCTV 의무 설치 및 24시간 모니터링 2. 노인 통장 거래 상한선 설정 3. 의료기관과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 의무화 4. 노인 학대 신고 포상금 확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미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박영준의 해외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사법협력이 시작됩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케이먼 제도. 이 모든 나라가 한국의 요청에 응합니다. 이것은 국제 규모의 조직 범죄 수사입니다. 박영준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나는 합법적 사업을 했습니다. 박영준은 끝까지 범죄를 부인합니다. 요양원 운영도 의료 서비스 제공도 모두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녹음, 영상, 통신 기록. 모든 것이 그를 고발합니다. 이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입니다. 고령화, 외로움, 빈곤, 그리고 신뢰의 부재. 법이 모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심입니다. 늘 관심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의 통장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어디를 다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부모님이 약물을 투여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머니 김순남은 지금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다른 할머니들을 위해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만이 유일한 방지책입니다. 부모님을 보호하세요. 할머니를 보호하세요. 2024년 11월 박영준 조직 적발 340억 원 규모 노인 착취 범죄 300명 이상의 피해자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박영준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법정은 역사상 보기 드문 혼잡함으로 가득합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시대의 가장 큰 범죄로 표현합니다. 박영준은 웃음을 짓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처럼요.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그와 다릅니다. 피고인 박영준은 검사의 기소 내용은 방대합니다. 사기, 횡령, 협박, 약물 투여, 감금, 자금 세탁, 뇌물, 공무원 뇌물 총 37가지 혐의입니다. 37가지. 한국 형법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먼저 영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정에는 요양원의 CCTV 영상들이 띄워집니다. 노인들이 침대에 누워 있고 의료진이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신체가 경련합니다. 이 영상은 40시간 분량입니다. 모두 학대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오해입니다. 박영준은 여전히 부인합니다. 나는 정당한 의료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340명을 직접 관리했다고 생각하나요? 박영준은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다릅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입니다. 박영준의 메시지들을 보면 오늘 도곡동 할머니 진행 상황? 강남 요양원 이번 달 수익이 지난 달보다 30% 떨어졌다. 서울 담당자는 뭐 하는 건가? 효율성을 높여. 박영준은 마치 기업 CEO처럼 세부 사항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 관리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박영준의 배우자입니다. 진실된 증언을 약속하십니까? 네. 그녀는 박영준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돈을 끊임없이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벌어오는지는 묻지 말라고 했어요. 배우자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박영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양원 원장도 증언합니다. 그를 거역할 수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약물 투여를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았어요. 모두가 박영준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직 범죄의 특징입니다. 공포에 의한 통제. 딸이 학교 가는 거 다 알고 있어. 숨지 말고 입 다물어. 너한테 딸이 있잖아. 조용히 해. 박영준이 손미정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딸의 학교, 통학로, 학원 위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공포입니다. 이 법정은 피고인의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합니다. 첫 공판을 마친 판사는 말합니다. 다음 공판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보석. 박영준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법은 여전히 공평합니다. 증거 없이 구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사회는 반발합니다. 서명이 50만을 넘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박영준을 석방하지 말라.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할머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순남 할머니. 아직도 재활 중입니다. 완전한 회복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의사는 말합니다. 이순애 할머니. 죽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간 손상. 박미숙 할머니. 아직도 의식불명입니다.
이들을 위한 배상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의 치료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월 3천만 원, 월 2천만 원, 월 500만 원, 월 5,500만 원. 민사배상으로 받은 8억 원도 2년도 채 버틸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특별지원금을 마련합니다. 1인당 최대 5천만 원, 300명 곱하기 5천만 원 1,500억 원. 하지만 정부 예산은 300억 원만 책정되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를 보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 아직 잡지 못한 조직원들은 155명이 여전히 도망 중입니다. 일부는 해외로 도망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도망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엄마가 저를 모릅니다. 때론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피해 할머니의 딸이 증언합니다. 그게 가장 힘듭니다. 엄마가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가족들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2차 피해라고 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특별법 1. 의료기관 의무 CCTV 설치 2. 노인 통장거래 상한선 설정 3. 의료진 신원조사 강화 4. 조직 범죄 처벌 강화. 하지만 이 모든 법도 이미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사회학자는 분석합니다. 고령화, 핵가족화, 신뢰의 부재.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런 범죄가 가능해집니다.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흥미롭게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모든 의료진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계는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은행권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대량의 비정상 거래를 적발하지 못했는가? 금융감시위원회는 질문합니다. 은행들은 답했습니다. 모든 거래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거래 자유도 보호해야 합니다. 자유와 안전의 균형.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2주 후 박영준의 보석 신문이 열립니다. 보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보석을 거부합니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의 강한 여론이 반영된 결정입니다. 박영준은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박영준 조직과는 별개로 유사한 범죄 조직들이 전국 곳곳에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파악한 것만 해도 최소 12개 이상의 비슷한 조직, 박영준의 조직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영준의 해외 자산을 추적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먼 제도, 각 나라는 자신들의 법을 따릅니다. 한국의 범죄자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세금을 낸 시민일 수 있습니다. 국제범죄 추적의 한계입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뷰합니다.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이 손이 떨립니다. 매일 약물 때문일 거라고 의사는 말해요. 할머니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언론에서는 계속 이 사건을 분석합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붕괴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부재입니다. 모두가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현재 박영준을 포함한 375명의 피고인들이 재판 중입니다. 350명의 피해자들이 회복 중입니다. 185명의 조직원들이 아직도 도망 중입니다. 정부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간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머니 김순남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우리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삶의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